나는 니스 칠이 반짝이는 원목 책상 위로 만년필을 내려놓았다. 밤 9시가 다 된 고요한 사무실에 딸깍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새하얀 LED 조명이 꺼진 컴퓨터 모니터의 검은 화면 위로 내 지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월 800만 원. 누군가에게는 꿈의 숫자일 그 금액이 지금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나 박서윤, 35살. 다국적 기업의 영업팀장. 나는 지금 마지막 한 방울의 힘까지 모두 짜내버린 기분이었다. 그때 익숙한 알림음이 옆에 놓인 핸드폰에서 울렸다. 끝도 없이 나를 불러대는 저주처럼 끈질긴 소리였다. 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시어머니였다. 허공에서 멈칫한 내 손은 차마 핸드폰을 집어들지 못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으면 바로 전화가 올 것을 알았다. 그리고 한 번 시작된 시어머니의 전화는 결코 짧게 끝나는 법이 없었다. 나는 길고 긴 회의와 위기 처리로 녹초가 된 하루 끝에 남은 마지막 인내심 한 조각을 억지로 쥐어짰다. 핸드폰 화면이 밝아졌다. 예상대로 시어머니의 메시지였다. 예, 서윤아. 이번 달은 유독 집안에 일이 많네. 전기세랑 가스비도 오르고 곧 할아버지 제사도 다가오고 아버님 보약도 좀 지어드려야겠다. 15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구나. 이번 달에는 50만 원만 더 보내서 200만 원으로 채워주면 안 되겠니? 너처럼 돈 잘 버는 애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니. 부모 좀 돕는 셈치렴. 메시지를 읽는 순간 씁쓸함과 무력감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매달 반복되는 레퍼토리였다. 매달 1일 나는 단 하루도 늦지 않고 생활비 150만 원을 꼬박꼬박 보내드렸다. 시골에서는 그 돈이면 한 가정이 풍족하게 살고도 남을 돈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늘 부족했다. 언제나 수백 가지 이유를 대며 돈을 더 요구했다. 나는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댔다. 지난 결혼 생활의 기억들이 마치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눈앞에 생생하게 스쳐 지나갔다. 내가 민준 씨와 결혼을 결심했을 때 나는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부자도 특출나게 잘난 사람도 아니었지만 선량해 보이는 인상의 평범한 가정을 가졌다. 높은 연봉에 잘 나가는 커리어까지 갖춘 나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다. 부부란 함께 짐을 짊어지는 것이라 믿었다. 내가 형편이 좀 더 나으니 시댁을 돕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나눔은 어느새 책임과 의무가 되어 있었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는 교묘하게 우리 부부가 분가해서 자유롭게 살라고 했다. 하지만 매달 부모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 책임은 50만 원으로 시작해 100만 원, 150만 원으로 점점 늘어났다. 그러다 시동생이 오토바이를 바꿔야 한다며 시누이가 새 노트북을 사야 한다며 손을 벌렸다. 그 모든 것을 나 혼자 감당해야 했다. 내 남편 민준 씨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대신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는 그저 그런 사무직으로 일하며 자기 용돈과 게임 아이템을 살 정도의 월급만 벌었다. 식비, 공과금부터 시작해 집안의 크고 작은 모든 지출, 경조사비까지 전부 내 월급에 의존하고 있었다. 언젠가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었다. 지난 10년 가까이 내가 시댁에 지원한 돈은 집 수리비, 시동생과 시누이에게 준 돈, 매달 들인 생활비를 모두 합쳐 2억 원이 넘었다. 작은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는 거금이었다. 하지만 그들 눈에 내 기여는 여전히 부족했다. 그들은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다. 마치 내가 지칠 줄 모르는 현금 인출기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시어머니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고 핸드폰 화면을 꺼버렸다. 더 이상 실랑이를 벌이거나 설명할 힘도 없었다. 그저 집에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깊은 잠에 빠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이내 산산조각 났다. 집에 돌아가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TV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게임을 하고 있는 민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게 던질 첫 마디는 분명 이럴 것이다. 오늘 저녁은 뭐야? 그 순간 지독한 고독감이 나를 덮쳤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일군 이 집, 이 결혼 생활 안에서 느끼는 서늘한 고독감.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월 800만 원은 대체 무엇을 위한 걸까? 단 한순간의 평화도 진심으로 기댈 사람 하나 없는데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게으른 남편, 밑빠진 독처럼 탐욕스러운 시댁, 아니면 그저 돈 버는 기계,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것일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아프고 답이 없었다. 요즘 들어 부쩍 살이 빠진 게 느껴졌다. 몇 달 전 새로 산 오피스룩 원피스의 허리 부분이 헐렁했다. 처음에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때문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점심은 일하느라 거르기 일쑤였고 저녁은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해 대충 때우기 바빴다. 민준 씨는 내 이런 변화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의 눈에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하는 강하고 독립적인 여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아랫배에 느껴지는 둔한 통증이 점점 잦아졌다. 극심하진 않았지만 끈질기게 이어지는 통증에 나는 불쾌감과 무력감을 느꼈다. 유일한 단짝 친구인 지수가 내 이야기를 듣더니 당장 종합검진을 받으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서윤아, 건강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돈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해. 건강 잃으면 다 끝이야. 친구의 말에 나는 시간을 내 서울의 한 대형 국제병원을 찾았다. 민준 씨나 시댁 식구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진심 없는 가식적인 안부 인사나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나 혼자 마주하고 싶었다. 한산한 진료실. 코를 찌르는 특유의 소독약 냄새에 긴장감이 밀려왔다. 피를 뽑고 기본적인 검사를 마친 뒤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으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초음파 담당 의사는 인상이 푸근한 중년 여성이었지만 눈빛은 매우 진지했다. 그녀는 내 배 위에서 조심스럽게 탐촉자를 움직이며 눈앞의 흑백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다. 너무 조용해서 내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평소에 아랫배 통증이 잦으셨나요? 의사가 갑자기 침묵을 깨고 물었다. 네, 가끔요. 최근에는 좀 더 자주 아팠어요. 나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의사는 더 이상 말없이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녀는 모니터의 한 부분을 확대해서 내게 보여주었다. 오른쪽 난소에 약 60mm 크기의 비정상적인 혹이 보입니다. 종양이라고 부르죠. 양성인지 악성인지 확인하려면 CT 촬영이나 종양 표지자, 혈액 검사 같은 정밀 검사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종양이라는 두 단어를 듣는 순간 귀가 먹먹해졌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다. 종양, 암, 영화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나 듣던 끔찍한 단어들이 이제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다니.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목이 바싹 타들어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의사는 내 공포를 이해한 듯 부드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대부분은 양성 낭종일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검사해서 제때 치료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해요. 제가 검사 의뢰서를 써드릴게요.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초음파실을 나왔다. 손에 들린 검사 의뢰서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텅 빈 병원 복도를 정처 없이 걸었다. 머릿속은 하얗고 보이지 않는 공포가 심장을 옥죄었다. 죽는 게 무서웠다. 아직 이루지 못한 계획과 꿈이
너무나도 많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만약 내게 정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누가 내 곁을 지켜줄까 하는 생각이었다. 민준 씨, 아니면 그의 가족들. 그 생각에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장담컨대 내가 이 소식을 전하면 그들의 첫 반응은 내 건강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현금 인출기에 문제가 생길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일 테지. 나는 병원 밖 벤치에 주저앉아 극한의 고독감을 느꼈다. 오늘따라 하늘은 잿빛이었고 내 마음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힘들게 번 돈이 참으로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 돈으로 좋은 집과 차는 살 수 있었지만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 가장 약해졌을 때 기댈 어깨 하나 살 수 없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나는 그래도 민준 씨에게는 알려야겠다고 결심했다. 어쨌든 그는 내 남편이니까. 그에게 아무리 실망했더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혹시나 생사의 문제 앞에서는 그가 변하지 않을까,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다. 나는 그가 막 잠에서 깨어 가장 정신이 맑을 시간을 골라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야. 할 말이 있어. 잠을 설친 탓에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말해. 나 지금 엄마랑 가구 보러 나왔어. 거실에 놓을 장식장을 새로 사야 한다고 하셔서. 전화기 너머 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초조함이 섞여 있었고 주변은 사람들로 시끄러웠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또 시어머니였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감정을 억눌렀다. 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난소에 종양이 있다고 하더라.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 한대. 나는 숨을 죽이고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그가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이거 먼저 보고 계세요. 저 전화 좀 받고 올게요. 그리고 그는 내게 돌아왔다. 목소리는 조금 진지해진 듯했지만 여전히 건성인 티를 숨기지 못했다. 그래? 종양? 그냥 양성 종양이겠지. 뭐. 걱정 마. 의사 말대로 해. 비용은 많이 들어? 그의 마지막 질문은 내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괜찮냐는 말 한마디, 무섭지 않냐는 질문 하나, 지금 어디냐는 물음조차 없었다. 그가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것은 돈이었다. 실망감이 극에 달했다. 아직 몰라.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응, 뭐 결과 나오면 알려줘. 엄마가 저 장식장 보라고 부르시네. 나중에 통화하자. 민준 씨는 서둘러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뚜뚜뚜 하는 신호음이 나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것 같았다. 나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벽만 바라봤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내가 대체 뭘 기대했던 걸까? 지난 10년간 아내에게 빌붙어 살며 아내를 감정 없는 그림자 취급하던 남자에게 희망을 걸다니. 바로 그때 또다시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이번에는 추측할 필요도 없었다. 시어머니였다. 서윤아, 방금 민준이랑 같이 본 장식장인데 우리 집 거실에 딱이겠다. 마침 세일해서 300만 원밖에 안 한다네. 사람들이 채 가기 전에 계약금 걸게 돈 좀 바로 보내주렴. 내 몸은 걱정 마라. 여자들한테 그런 혹은 흔해. 한약 몇 첩 지어 먹으면 금방 나을 테니 너무 유난 떨지 말고. 메시지를 읽는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유난 떨지 말라고? 그분 눈에는 내 건강과 생명이 고장나무 장식장 하나보다 못한 사소한 일이었던 것이다. 민준 씨의 무관심이 칼날이었다면 시어머니의 이 메시지는 피 흘리는 내 심장에 더 깊고 잔인하게 박히는 두 번째 비수였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핸드폰을 옆으로 던져버리고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서럽게 울었다.
내 어리석음에 울었고 헛되이 바친 내 청춘에 울었다. 좋은 아내, 효심 깊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애썼지만 내게 돌아온 것은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무관심뿐이었다.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마르지 않는 돈줄로 여겼을 뿐이다. 그 돈줄이 말을 위기에 처하자 걱정은커녕 귀찮아하고 있었다. 이 넓은 집이 갑자기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다. 값비싼 소파부터 대형 평면 TV까지 집안의 모든 물건은 내 손으로 장만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내 실패를 증언하는 무언의 증인처럼 보였다. 나는 화려한 새 장을 짓고 스스로 그 안에 갇혔다. 그리고 이제야 그 안이 얼마나 텅 비고 영혼 없는 곳이었는지 깨달았다. 사무치는 고독감에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다. 텅 빈 집에서 숨막히는 고독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가방을 집어들고 문 밖으로 뛰쳐나가 택시를 잡고 지수의 집으로 향했다. 지금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 산산조각. 난 내 영혼의 마지막 피난처였다. 문을 연 지수는 퉁퉁 부은 내 눈과 헝클어진 머리, 넋이 나간 표정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다. 친구의 질문을 기다릴 새도 없이 나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지수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버려진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꼭 안아주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녀는 나를 집 안으로 이끌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넨 뒤 내가 진정될 때까지 곁에서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지수 앞에서는 강한 척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가난했던 대학 시절부터 내 곁을 지키며 내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함께한 친구였다.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눈물이 마를 때쯤 나는 지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종양을 발견한 일부터 민준 씨의 무관심, 장식장을 사달라는 시어머니의 메시지까지 내 목소리는 씁쓸함과 분노로 갈라졌다. 이야기를 다 들은 지수는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분노했다. 세상에, 박서윤,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다 있니? 네가 그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남보다도 못하게 널 대하잖아. 내 남편, 내 시어머니, 그 사람들 심장이 있긴 한 거야. 지수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내 손을 꽉 잡았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내 꼴을 좀 봐. 그 집은 가정이 아니야. 그냥 짐 덩어리, 기생충 집단이라고. 지수의 직설적인 말이 내 안에 무언가를 일깨웠다. 그래, 나는 너무 유약했고 너무 순종적이었다. 늘 가정을 위해, 평화를 위해라는 핑계로 나의 맹목적인 희생을 정당화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서윤아.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 건강이야. 필요한 검사 전부 다 받아. 내가 같이 가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네 곁에는 내가 있잖아. 지수의 단호하고 따뜻한 말은 메마른 내 영혼을 적시는 단비 같았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적어도 이 세상에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었다. 다음 날 지수는 휴가를 내고 나와 함께 병원으로 가 정밀 검사를 받았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병원 맞은편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지수는 내 기분을 풀어주려고 계속해서 농담을 던졌다. 친구의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에너지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마침내 간호사에게서 결과가 나왔다는 전화가 왔고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지수가 내 손을 꽉 잡으며 힘을 주었다. 우리는 함께 의사의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꼼꼼히 살핀 뒤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축하합니다.
검사 결과 양성 낭종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꽤 커서 난소가 꼬이거나 파열될 위험이 있습니다. 합병증을 막기 위해 가급적 빨리 종양 제거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산이 사라진 것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양성이라니 하늘이 도왔다.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럼 수술 비용은 많이 비싼가요? 지수가 나를 대신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희 병원에서 복강경 난소낭종 절제술을 받을 경우 패키지 비용은 약 7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번 수속을 서두르시면 저희가 수술 일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7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내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민준 씨와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금액을 말하면 그들이 또다시 돈 아깝다는 타령을 늘어놓을 것이 뻔했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들의 민낯을 더 확실히 볼 수 있는 마지막 시험대가 될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나는 복잡한 심경으로 집에 돌아왔다. 종양이 양성이라는 안도감, 곧 있을 수술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깊은 환멸감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 씨는 이미 집에 와 부엌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그는 퉁명스럽게 한마디 던졌다. 어디 갔다 이제 와? 검사 결과 받으러 갔었어. 나는 가방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어떻게 됐는데 의사가 뭐래? 민준 씨는 라면을 후루룩거리며 물었다. 시선은 여전히 게임 영상이 나오고 있는 핸드폰에서 떼지 않았다. 양성이래. 근데 빨리 수술해야 한대. 비용은 700만 원 정도. 민준 씨의 동작이 멈칫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이번에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700만 원. 왜 이렇게 비싸? 그냥 대학병원 가서 싸게 하지. 그런 수술은 어디서 하나 똑같잖아. 나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난 여기서 하기로 결정했어. 시설도 의사 실력도 여기가 훨씬 나아. 민준 씨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라면 그릇을 내려놓으며 언성을 높였다. 내가 결정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700만 원이 7만 원인 줄 알아? 이번 달 말에 어머니 칠순잔치 때문에 다 같이 제주도 가기로 계획한 거 몰라? 비행기 표랑 호텔,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예약금까지 다 걸어놨다고. 이제 와서 네가 수술해버리면 그 돈은 다 어디서 나는데. 가족 여행 계획은 어떡하고. 귀가 먹먹해졌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내 건강도 내가 겪어야 할 위험한 수술도 아니었다. 오직 시어머니의 칠순 여행이 취소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행이 아내의 목숨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다. 이 잔인한 현실에 나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뼛속까지 시린 냉정함이 차오를 뿐이었다. 그럼 당신 말은 온 가족 여행 경비를 대기 위해 내가 수술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야. 나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 민준 씨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깨달았는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꼭 지금 해야 해. 몇 달 미뤄도 괜찮잖아. 의사도 양성이라고 했다며. 의사는 합병증을 막기 위해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 나는 의사의 말을 반복했지만 이제 어떤 설명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다. 언쟁은 극에 달했다. 민준 씨는 내가 이기적이라며 자기 생각만 하고 가족 모두의 계획을 망친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나는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이기적. 내가 이기적이라고?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이 집안 전체를 먹여 살리려고 아침부터 밤까지 죽어라 일하는 사람은 누군데? 당신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당신 동생들 학비 대주고 오토바이 사준 사람은 누구지?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는 그 여행 경비는 또 누가 내는데? 지난 10년간 당신이 이 집을 위해 한 게 게임하고 아내한테 손 벌리는 것 말고 뭐가 있어? 대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야? 내 거센 반격에 민준 씨는 할 말을 잃었다. 아마 이렇게 강하고 단호한 내 모습은 처음 봤을 것이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똑똑히 들어. 이 수술 나 반드시 할 거야. 수술비는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이번 달부터 시댁에 보내는 생활비는 50만 원으로 줄일 거야. 나머지 돈은 내 건강을 위해 저축해야겠어.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 여행 가고 싶으면 알아서들 돈 마련해. 말을 마친 나는 민준 씨의 얼굴을 더는 쳐다보지도 않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나는 문에 등을 기댄 채 온몸을 떨었다. 나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이 결혼이 어떤 결말을 맞든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유약하게 참고만 살지는 않을 것이다. 물은 이미 잔을 넘쳤고 나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와 민준 씨의 냉전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우리는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내 모든 신경은 수술 준비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이번 수속을 마쳤고 수술은 주말로 잡혔다. 이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불쑥 내 회사로 찾아왔다. 교활한 시누이 미리였다. 미리는 꽤나 세련된 옷차림에 내가 사준 돈으로 샀을게 뻔한 짝퉁 명품 가방을 들고 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형님, 저 형님 보러 왔어요. 내가 직원과 업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안내 데스크로 미리가 달려왔다. 나는 조금 놀랐다. 평소 미리는 돈을 빌리거나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내 회사에 온 적이 없었다. 이 갑작스러운 방문에 의심이 들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형님 생각나서 들렀어요. 어머님한테 형님 건강 안 좋다는 얘기 듣고 너무 걱정돼서요. 미리는 말하며 내 넓은 사무실을 휙 둘러보았다. 그 눈빛에는 호기심과 질투가 역력했다. 형님 회사 진짜 크네요. 여기서 팀장님이시면 엄청 대단하시겠다. 그냥 월급쟁이지. 뭐. 나는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말했다. 오렌지 주스 한 잔 부탁해요. 나는 미리를 내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온갖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모든 질문 속에 숨겨진 의도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내 업무, 인간관계, 회사의 재정 상황까지 캐물었다. 단순히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의 질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가식은 다음 날 내가 수술 준비를 위해 입원했을 때 절정에 달했다. 이번에는 꽤 비싸 보이는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나타났다. 형님, 저 왔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미리는 병상 옆 테이블에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때 병실에는 나 혼자였다. 지수는 잠시 물건을 사러 나간 참이었다. 수술 전 검사들로 지쳐있던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응, 괜찮아. 와줘서 고마워. 미리는 의자에 앉아 연기를 시작했다. 내 병에 대해, 수술 비용에 대해 물으며 안타까운 척했다. 세상에 700만 원이라니 너무 비싸네요. 우리 오빠는 돈도 없어서 형님한테 아무 도움도 못 되고
그래도 액돌했다 생각하시고 몸조리 잘하세요. 나는 대화하는 내내 미리의 시선이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내 핸드백을 힐끔거리는 것을 눈치챘다. 그러더니 그녀는 갑자기 물컵을 가방 바로 옆 테이블 위로 엎지르는 척했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너무 칠칠치 못해서. 미리는 허둥지둥 티슈로 물을 닦으며 내가 한눈 파는 사이 재빨리 핸드백 쪽으로 손을 뻗어 지퍼를 열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경계하고 있었다. 그녀가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나는 피곤해서 눈을 감고 쉬는 척했지만 실눈을 뜨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미리의 손이 가방에 닿는 순간 나는 벌떡 일어나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지금 뭐 하는 거니?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미리는 화들짝 놀라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황급히 손을 뺐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님. 그냥 물 닦아드리려고. 물을 닦아. 아니면 내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보려고.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거기 현금은 없어. 카드 몇 장뿐이야. 실망했니? 전곡을 찔린 미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새빨개졌다. 그녀는 더듬거렸다.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전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그럼 내가 알려줄게. 나는 손목을 더 꽉 쥐었다. 넌 나를 보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아픈지, 너희 집 돈줄에 문제가 생길지 염탐하러 온 거지.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내 지갑까지 훔치려고 했고. 안 그래? 내 그 손버릇 나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미리는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내 손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서더니 순한 양 같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뻔뻔하고 악에 받친 얼굴로 쏘아붙였다. 사람한테 누명을 씌워도 유분수지. 내가 좋은 마음으로 병문안 왔더니 감사한 줄은 모르고 도둑으로 몰아. 역시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는 다르네. 말을 마친 미리는 증오의 찬 눈빛을 한 번 쏘아주고는 씩씩거리며 병실을 나가버렸다. 나는 병상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 그들의 걱정과 관심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들의 최종 목적은 오직 돈 하나뿐이었다. 나는 시댁 식구들의 진짜 얼굴을 완전히 깨달았다. 그들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상대로도 음모를 꾸미는 교활한 자들이었다. 역겨운 감정이 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나는 더 이상 이 인간들과 단 하루도 함께 살 수 없다고 확신했다. 미리와의 사건 이후 나는 시댁 식구 누구에게도 정확한 수술 일정을 알리지 않기로 했다. 그저 의사가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만 둘러댔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안정이 필요했다. 수술 전날 저녁, 개인 물품 몇 가지를 챙기러 잠시 집에 들렀다. 민준 씨는 집에 없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있을 게 뻔했다. 집은 으스스할 정도로 고요했다. 나는 읽다 만 책을 가지러 부부의 공동 서재로 들어갔다. 민준 씨의 컴퓨터 모니터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아마 나가기 전에 끄는 것을 잊은 모양이었다. 평소 남편의 사적인 물건을 엿보는 습관은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이끌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마우스를 움직였다. 컴퓨터용 카카오톡 화면이 나타났고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우리 애기라는 이름의 상대와 열려있는 채팅창이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올려 이전 대화들을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우리 애기 오빠. 오빠가 사주기로 한 루이비통 가방은 언제 사줄 거야? 멋쟁이 민준. 우리 자기, 조금만 기다려. 우리 집 그 아줌마. 이번 분기 성과급 받으면 바로.
어차피 그 여자 돈이 내 돈이지. 뭐, 그 돈으로 우리 자기한테 제일 예쁜 가방 사줄게. 우리 애기, 오빠는 맨날 말만 그렇게 하고. 그나저나 형님은 요즘 어때? 아프다면서. 멋쟁이 민준. 아유, 말도 마. 그냥 혹 쪼가리 하나 생긴 거 가지고 무슨 말기 암 환자처럼 유나는 관심 좀 끌어보려고 쇼하는 거지. 나 그 여자 때문에 진짜 피곤해 죽겠다. 그냥 너랑만 있고 싶어, 내 사랑. 우리 애기 오빠가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좋다. 우리 이번 주말에 또 가평 리조트 갈까? 보고 싶어. 멋쟁이 민준. 당연하지. 자기야. 나도 우리 자기의 잘록한 허리가 그리워 죽겠어.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면 돼. 늙고 못생긴 데다 병까지 든 그 아줌마는 절대 모를 거야. 쪽, 나는 그 메시지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눈물이 키보드 위로 뚝뚝 떨어졌다.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런 거였구나. 그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뻔뻔하고 노골적으로 나를 기만하고 있었다. 나를 그 아줌마, 늙고 못생긴 데다 병까지 든 아줌마라고 불렀다. 내 피땀 어린 돈으로 내 연녀를 먹여 살리고 그녀에게 값비싼 명품을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나는 가족이 최고야라는 이름의 가족단체 채팅방을 클릭했다. 내가 읽은 내용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다. 어머님 민준이 말 들어보니 서윤이 걔 수술비로 700만 원이나 쓴다더라. 아주 돈을 물 쓰듯 하네. 그 돈으로 우리 가족 다 같이 제주도 여행 갔으면 얼마나 좋아. 시누이 미리 자기가 번 돈이니 자기가 쓰는 거죠. 뭐 아픈 건 자기 팔자지. 누가 그렇게 일만 하랬나. 그러다 잘못되면 어차피 재산은 다 민준 오빠 거가 될 텐데 뭘 걱정하세요. 시동생 형수 진짜 짠순이에요. 제가 오토바이 바꾸게 200만 원만 빌려 달랬더니 계속 미루더라고요. 근데 자기 수술하는데 700만 원은 쉽게 쓰네요. 민준, 다들 그만 좀 해. 그 여자 알면 또 시끄러워져. 일단 수술하게 놔두고 나중에 생각하자. 어차피 증명이도 그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일단은 비위 맞춰줘야 해. 나는 책상에 고개를 파묻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육체적인 고통은 내가 겪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배신당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편에게, 내가 정성을 다해 섬겼던 그의 가족 모두에게 배신당했다. 그들은 나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내 재산을 차지할 궁리를 하고 있었다. 역겨움과 분노, 극심한 고통이 가슴속에서 들끓어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는 무서울 정도의 공허함만 남았다. 그들을 향한 내 사랑, 희생. 이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더 이상 나약함이나 용서를 위한 자리는 없었다. 과거의 박서윤은 죽었다. 바람을 씹는 자는 폭풍을 거두는 법. 그들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았으니 잔인하다고 원망하지 마라. 나는 조용히 내 핸드폰으로 그 모든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선명하게 촬영했다. 이것이 그들의 배신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나의 복수는 바로 이 더러운 글자들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내가 수술을 위해 정식으로 입원하던 날, 하늘에서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다. 무거운 빗방울이 병실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내 심정처럼 슬프고 처량하게 울렸다. 수술실에 들어갈 시간이 다 되도록 민준 씨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린 뒤에야 그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왜? 전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섞여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 어디야? 나 곧 수술 들어가.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아,
나 지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부장님이 갑자기 회의 소집해서 안 갈 수가 없네. 그는 말을 더듬었다. 너 먼저 수술하고 있어. 일 끝나면 바로 갈게.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들이 다 알아서 해줄 텐데 뭘 걱정해? 힘내. 또 거짓말이었다. 저 시끄러운 음악 소리는 결코 회사 회의실의 소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따지거나 그의 거짓말을 파헤칠 힘이 없었다. 지독한 피로감만 느껴졌다. 알았어. 당신 일 봐. 나는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눈물이 다시 핑 돌았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나는 혼자였다. 곧이어 지수가 양손 가득 먹을 것을 들고 도착했다. 내 넋 나간 모습을 본 지수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왜 그래? 그 인간 또 어디 갔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약보다 더 쓴 미소를 지었다. 급한 회의가 생겼대. 지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이 시간에 무슨 회의야? 진짜 양심도 없는 인간들. 됐어, 신경 꺼. 내가 와줬잖아. 이제 무섭지 않아. 나는 지수의 손을 꽉 잡았다. 친구의 손에서 전해오는 온기가 내게 작은 힘을 주었다. 적어도 나는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다. 간호사가 나를 눕힌 이동 침대를 수술실로 밀고 갈 때 병원 복도는 길고 서늘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모든 것을 창백하게 비췄다. 나는 지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승리의 V자를 그려 보였다. 힘내. 다 잘 될 거야. 나 밖에서 기다릴게. 수술실 문이 천천히 닫히며 나를 바깥 세상과 분리시켰다. 짙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눈부신 수술 조명을 바라봤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수술 도구를 준비했다. 그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지만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간호사가 마취제를 주사하려는 바로 그 순간 옆에 둔 내 소지품 가방에서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영상통화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간호사에게 전화를 받아달라고 눈짓했다. 아마 격려의 말이라도 해주시려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다. 화면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 뒤로는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서윤아, 수술 곧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하게 물었다. 네, 어머님, 곧 시작해요.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그래, 그럼 내가 급한 말만 할게. 시어머니는 화면에 얼굴을 바싹 갖다 댔다. 내가 듣자 하니 그 국제병원 수술비가 엄청 비싸다더라. 그냥 이번엔 하지 말고 나중에 우리 동네 병원에서 싸게 하는 게 어떠니? 내가 아는 용한 한의원이 있는데 거기서 한약 몇 천만 지어 먹으면 혹은 금방 사라진대. 뭐하러 돈 아깝게 수술을 하니? 몸에 칼 대는 거 안 좋아. 귀가 먹먹해지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내 목숨이 의사의 손에 달린 수술 직전에 시어머니는 돈이 아까우니 수술하지 말라고 전화를 한 것이다. 그녀는 내가 그녀의 돈을 다 써버릴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화면만 멍하니 쳐다봤다. 시어머니 뒤로 시누이 미리는 입을 삐죽거리고 있었고 시동생은 핸드폰에 콜을 받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나를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다. 알았지. 잘 생각해봐. 수술하든 말든 내 마음이지만 나는 그냥 조언해주는 거야. 시어머니는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절망의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 의사가 내 정맥에 마취제를 주사했다. 순식간에 졸음이 몰려오며 나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의식을 잃기 전 내 머릿속에 남은 마지막 이미지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그들의 차갑고 무감각한 얼굴이었다.
내 심장은 이제 완전히 돌처럼 굳어버렸다. 수술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내가 회복실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배의 수술 부위에서 오는 욱신거리는 통증이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지수가 곁에 앉아 있다가 내가 눈을 뜨자 기뻐하며 내 손을 잡았다. 정신이 들어. 많이 힘들어. 의사 선생님이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대. 종양도 완전히 제거했고 지수는 내 이마의 땀을 닦아주며 말했다. 나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친구에게 고마움을 느꼈지만 기쁨도 잠시 그 자리를 무서운 공허함이 채웠다. 내가 회복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는 동안 민준 씨나 시댁 식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찾아왔다. 체온이 39도를 넘어가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수술 부위는 극심하게 아팠고 나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며 덜덜 떨었다. 지수는 허둥지둥 의사를 부르러 달려갔다. 당직 의사는 급히 달려와 나를 진찰하고는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니 특별 관찰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열에 시달리는 나를 보며 지수는 걱정과 분노에 휩싸였다. 상황을 본 간호사가 물었다. 환자분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남편분 연락처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상황을 알리겠습니다. 지수는 망설임 없이 민준 씨의 번호를 알려주었다. 간호사가 전화를 걸었다. 한참 뒤에야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누구요? 누구요? 전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노래방. 음악 소리와 건배를 외치는 소리에 섞여 민준 씨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간호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네, 안녕하세요. XX병원 간호사입니다. 아내분이신 박서윤 환자께서 수술 후 합병증으로 현재 고열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상황이 위중할 수 있으니 즉시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짧은 침묵 후 민준 씨의 목소리가 짜증과 무책임으로 가득 차 울려 퍼졌다. 열 좀 나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의사들이 거기 있는데 알아서 치료하면 되지. 왜 나한테 전화질이야? 나 지금 바빠. 못 가.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이라 온 가족이 즐겁게 놀고 있으니까. 다신 전화해서 귀찮게 하지 마. 말을 마친 민준 씨는 가차 없이 전화를 끊었다. 간호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망연자실했다. 옆에 서서 모든 것을 똑똑히 들은 지수는 분노가 폭발했다. 그녀는 간호사의 핸드폰을 낚아채 민준 씨에게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부어 주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던 내가 그 모든 것을 들었다. 민준 씨의 한마디 한마디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내 심장을 내리쳤다. 즐겁게 놀고 있어. 엄마 생신. 바빠.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혼수 상태에서 끌어냈다. 나는 번쩍 눈을 떴다. 분노가 열을 억누른 것 같았다. 나는 지수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전화하지 마, 지수야. 소용없어. 내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또렷했다. 그들은 즐겁다잖아. 우리가 그들의 즐거움을 방해해서는 안 되지. 지수는 안타까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녀는 내 눈에서 더 이상 고통이나 절망이 아닌 텅 빈 공허함과 차가운 침묵을 보았다. 그것은 완전히 죽어버린 심장의 침묵이었다. 서윤아, 지수가 더듬거렸다. 일단 열부터 내리게 도와줘. 나는 속삭였다. 그리고 나 좀 도와줘. 나는 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눈빛은 날카롭고 단호했다. 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줘. 단 1원도 빠짐없이. 마지막 물방울이 잔을 넘쳤다. 내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들이 나를 무자비하게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으니 내가 다시 기어 올라왔을 때 그들 가족 전부를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더라도 원망하지 마라. 더 이상 사랑도, 부부의 정도,
관용도 없다. 오직 증오와 내 머릿속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잔혹한 복수 계획만이 남았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 궁지에 몰린 토끼는 사자를 문다. 그리고 나 박서윤은 이 순간부터 더 이상 그들이 마음대로 물어뜯을 수 있는 먹잇감이 아니다. 나는 사냥꾼이 될 것이다. 끔찍했던 고열의 밤이 지나고 내 건강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열은 내렸고 수술 부위의 통증도 가라앉았다. 하지만 마음의 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육체의 고통이 사라진 자리를 차가운 증오와 강철 같은 결심이 채웠다. 나는 더 이상 울거나 한탄하지 않았다. 조용히 내 계획을 한 걸음씩 준비해 나갔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지수에게 부탁하는 것이었다. 어느 한적한 오후 나는 친구의 손을 잡고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야, 우리 집에 한번 다녀와 줄 수 있어? 뭐하러? 그 인간들 얼굴 보게. 지수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 아니, 민준 씨는 낮에 회사에 있을 테니 괜찮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서재에 들어가면 내 책상 오른쪽 세 번째 서랍에 검은색 가죽 커버 수첩이 있어. 그게 지난 10년간 내가 쓴 가계부야. 시댁에 보낸 모든 돈, 월 생활비부터 집 수리비, 그 인간 동생들한테 준 돈까지, 날짜까지 전부 꼼꼼하게 기록해뒀어. 그거랑 그 안에 끼워둔 영수증, 이체 확인증 전부 다 나한테 가져다 줘. 지수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더니 이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알았어. 이해했어. 너는 걱정 말고 몸조리나 잘해.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 지수는 행동이 빨랐다. 불과 2시간 만에 그녀는 수첩과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내 노트북까지 꼼꼼하게 챙겨왔다. 나는 수첩을 펼쳤다. 익숙한 숫자와 글자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매달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의 생활비, 시동생 오토바이 값 300만 원, 시누이 노트북 값 100만 원, 시부모님 시골집 수리비요 0만 원. 그 외에도 이름 없는 수많은 지출 내역들. 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모든 금액을 다시 합산했다. 최종 숫자는 나 자신조차 경악하게 만들었다. 2억 1, 350만 원. 내 피, 땀, 눈물, 내 청춘이 모두 그 무심한 숫자들 속에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고 그 대가로 배신과 무자비함을 돌려받았다. 울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노트북을 켰다.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계부 한 장 한 장, 영수증 한 장 한 장, 이체 확인증 하나하나를 모두 스캔했다. 민준 씨의 외도 카톡 대화, 가족 단체 채팅방의 대화, 스크린샷까지 모두 저장했다. 모든 자료를 각기 다른 폴더에 정리하고 신중하게 비밀번호를 걸었다. 이것이 나의 무기가 될 것이다. 증거를 더 찾기 위해 컴퓨터에 저장된 오래된 사진들을 살펴보던 중 또 다른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다. 숨겨진 폴더에 저장된 사진들이었다. 민준 씨가 우리 애기라는 내연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그 사진들의 배경이 우리 집 거실, 우리 부부의 침실이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내가 아끼던 분홍색 목욕 타월을 그녀가 어깨에 두른 채 욕실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헛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내가 장기 출장을 갈 때마다 그는 내연녀를 우리 집으로 끌어들여 우리 침대에서 잠을 잤던 것이다. 역겨움이 극에 달했다. 이건 더 이상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모욕이었고 내 인격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짓밟은 행위였다. 나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지난 며칠간 애써 유지해온 냉정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활활 타오르는 증오의 불길이 채웠다. 잘했어, 강민준. 잘했어, 강씨 집안. 당신들은 내 집을 더러운 소굴로 만들었고 내 결혼을 한편의 희극으로 만들었지. 그렇다면 내가 모든 것을 파괴해 주겠어. 당신들이 저지른 짓에 대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나는 돈뿐만 아니라 내 명예까지 되찾을 거야. 그리고 이 폭풍이 지나간 뒤 당신들 가족에게는 치욕과 잿더미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라고 약속하지. 씨앗은 뿌려졌다. 이제 그 씨앗이 싹트고 열매 맺기를 기다릴 시간이었다. 태어나자마자 내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다. 나는 지수에게 부탁해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 법률 사무소로 갔다. 지수의 예전 거래처 사장님이 소개해준 이혼 및 가사 소송 전문 변호사 최진혁 씨의 사무실이었다.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매우 전문적이고 단정했다. 최 변호사는 40대 초반으로 마른 체격의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신뢰감을 주는 차분한 분위기를 풍겼다. 내가 내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동안 그는 놀라거나 비판하는 기색 없이 조용히 내 말을 경청하며 메모했다. 나는 준비한 모든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가계부, 은행 거래 내역서, 사본, 메시지, 스크린샷, 민준 씨와 내연녀가 우리 집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최 변호사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했다. 그는 가계부를 한 장씩 넘기며 은행 거래 내역과 대조했고 메시지 내용을 신중하게 읽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거의 1시간 동안의 침묵 끝에 최 변호사는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박서윤 씨, 먼저 이렇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신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증거 수집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 자료들은 법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다. 재산 문제, 구체적으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아파트는 결혼 전에 구매하셨고 모든 대금은 서윤 씨 개인 계좌에서 지불된 것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결혼하기 거의 2년 전에 샀어요. 내가 확신에 차 말했다. 아주 좋습니다. 민법상이는 혼인 전 형성된 서윤 씨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민준 씨는 서윤 씨가 자발적으로 증여하지 않는 한 이 아파트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그는 이 아파트로부터 단 1원도 분할받지 못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적어도 내 가장 큰 피와 땀의 결실은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최 변호사는 계속해서 분석했다. 하지만 시댁에 지원하신 2억 원이 넘는 돈은 돌려받기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 기간 중 자발적으로 증여한 금품은 반환을 요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우리는 이 증거들을 압방용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외도 증거와 서윤 씨가 아플 때 보인 무책임한 태도는 민법상 중대한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정에 가면 민준 씨는 완전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제 생각에 그는 체면을 구기거나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어떤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고 이혼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최 변호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이체 내역서 몇 장을 다시 들춰봤다. 서윤 씨, 여기 보니 민준 씨의 여동생 강미리 씨에게 정기적으로 이체된 내역이 여러 건 있네요. 이 내역은 서윤 씨의 가계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나는 놀랐다. 아니요. 제가 노트북 사준 거랑 자잘하게 용돈 준 것 외에는 정기적으로 이체해 준 적은 없어요. 최 변호사는
서류의 거래 내역을 가리켰다. 매달 50만 원씩 민준 씨의 월급 통장에서 급여가 들어오자마자 이체되었습니다. 이체 메모는 전부 여동생 용돈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거의 2년 가까이 지속되었고 총액은 1억만 원이 넘습니다. 나는 망연자실했다. 민준 씨가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월급을 빼돌려 여동생에게 따로 주고 있었다니. 대체 왜 그는 돈이 많지도 않으면서 왜 여동생에게 그렇게 후했을까?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최 변호사님, 혹시 그들이 비자금을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최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부 공동재산 은닉 행위입니다.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저를 찾아오신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평소처럼 행동하시고 그들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세요. 스스로 꼬리를 드러내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서자 마음이 한결 단단해졌다. 나는 더 이상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었다. 내 편에는 법이 있었고 현명한 길잡이가 있었다. 강씨 집안, 당신들 기다리고 있어라. 진짜 연극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최 변호사님과의 만남 이후 나는 몇 배로 더 경계심을 갖게 되었다. 민준 씨와 특히 신우이 미리의 모든 행동과 말을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다. 민준 씨가 몰래 여동생에게 만들어준 비자금이 단순히 용돈 목적이 아닐 것이라고. 그 뒤에는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진실을 파헤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어느 날 저녁 SNS를 보다가 우연히 미리가 올린 고급 아파트 매매 광고 게시물을 보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미리가 태그한 부동산 회사가 꽤 유명한 중개법인이었다는 점이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교활한 그 애가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고 있었다니. 왜 나에게 숨겼을까? 왜 온 가족이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 나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이전에는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기로 했다. 집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 상황에서 내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나 자신을 지켜야만 했다. 나는 인터넷에서 단추나 작은 장식품으로 위장할 수 있는 초소형 녹음기를 구매했다. 물건을 받은 뒤 나는 강씨 가족이 시골에서 올라올 때마다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실 탁자 밑면에 교묘하게 그것을 부착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 주말 시어머니와 미리가 수술한 날을 문병한다는 핑계로 서울에 올라왔다. 물론 그것이 핑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심지어 그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더 연약하고 지친 모습을 보였다. 저녁 식사 후 나는 일찍 쉬어야겠다며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 나는 잠들지 않았다. 문에 귀를 대고 바깥의 모든 동정을 살피며 녹음기가 제 역할을 잘해주기를 바랐다. 거실에서는 한동안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오가더니 마침내 본론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의기양양한 목소리였다. 그래, 미리야. 돈 빌릴 곳은 알아봤니? 미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업계에서 일해서 잘 알아요. 등기권리증 원본만 있으면 담보대출로 최소 3억은 받을 수 있어요. 서류는 제가 다 처리할 수 있고요. 빠르고 간단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등기권리증, 3억 대출. 민준 씨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약간 망설이는 기색이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은 서윤이가 엄청 꽁꽁 숨겨놔서 어떻게 꺼내?
오빠는 진짜 무능하다. 미리가 쏘아붙였다. 그렇게 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도 못해. 등기권리증 어디다 뒀는지 찾아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중요한 서류는 서재에 있는 금고에 넣어두는 것 같던데. 한번 열어보려고 해봐. 어떻게 열어? 걔가 비밀번호를 계속 바꾸는데. 민준 씨가 투덜거렸다. 시어머니가 혀를 찼다. 아주 은혜도 모르는 것. 이 집은 내 아들 집이고 나중에는 내 손주 집이 될 건데 저렇게 자기 것인 양 꼭 쥐고 있다니. 미리가 한 말이 맞아. 빨리 움직여야 해. 이러다가 걔가 병들어서 덜컥 죽기라도 해봐. 재산이 나라로 넘어가면 우리만 손해라고. 등기 권리증 가져다가 담보 잡고 그 돈으로 사업을 해야지. 엄마가 봐둔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원금의 4배는 벌 수 있어. 나는 문 뒤에 서서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등골이 오싹했던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파렴치함 때문이었다. 그들은 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을 넘어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들은 내 등기권리증을 훔쳐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계획을 마치 시장에서 나물 한 단을 사는 것처럼 태연하게 의논하고 있었다. 민준 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아니면 서윤이 출장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찾아보자. 지금은 계속 집에 있으니 움직이기 힘들어. 언제까지 기다려? 미리가 날카롭게 말했다. 기회는 2번 오지 않아. 오빠가 기회를 만들어야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며칠 집을 비우게 하라고. 등기권리증만 손에 넣으면 내가 위임장 서류 위조해서 담보 대출 신청할 거야. 걔가 나중에 알아차렸을 땐 이미 늦었지. 그때는 우리 손에 돈이 있으니 걔가 난리치면 돈 좀 쥐어주면 조용해질걸. 여자는 다루기 쉬워. 나는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손으로 입을 막았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흐느낌이 아니었다. 그게 달한 분노의 신음이었다. 다루기 쉽다고? 좋아. 어디 누가 누구를 다루게 될지 한번 보자. 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들의 모든 음모가 드러났다. 그들은 등기 권리증을 훔치고 서류를 위조해 내 집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잔인하고 치밀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너무 얕봤다. 그들의 모든 대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최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변호사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완벽한 계획, 완벽한 함정을 설계했다. 그들이 내가 집을 비우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그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들이 기회를 원한다면 황금 같은 기회를 만들어주리라. 미끼는 준비되었다. 이제 물고기를 낚을 시간이었다. 나의 복수 계획은 완벽한 연기를 필요로 했고 나는 그 연극의 주연 배우가 될 작정이었다. 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차갑고 무심했던 아내에서 점차 부드러운 모습으로 변해갔다. 민준 씨에게 먼저 말을 걸고 그의 회사 일을 물었다. 심지어 그가 예전에 좋아했던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나의 변화에 민준 씨는 매우 놀라워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는 함정에 빠졌다. 그는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겁을 먹고 화해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게 다정하게 굴며 비위를 맞추기 시작했지만 그 눈빛에는 너희 만만함과 계산적인 속내가 숨겨져 있었다. 며칠간의 연기 끝에 나는 결정적인 미끼를 던지기로 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무심하게 말했다. 여보, 다음 주말에 내 단짝 친구 지수가 부산에서 결혼식을 해. 나한테 들러리를 서달라고 하는데 며칠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반찬을 집던 민준 씨의 손이 멈칫했다. 그의 눈이 빛났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그래, 너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멀리 가도 괜찮아?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 무리하지 않으면 괜찮대. 그리고 평생 한 번뿐인 단짝 결혼식인데 안 갈 수가 없잖아. 한 3, 4일 정도만 다녀올게. 나는 약간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는 뛸 듯이 기뻐했다. 그는 서둘러 맞장구를 쳤다. 그럼 단짝 결혼식인데 당연히 가야지. 걱정 말고 다녀와. 집안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경비는 얼마나 필요해? 내가 줄까?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나를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당신들의 계획을 걱정하는 걸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연극은 완벽하게 연출되었다. 민준 씨는 내가 부산에 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그날 밤 나는 그가 시누이 미리에게 전화하는 것을 엿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에 차 있었다. 걔 다음 주에 며칠 부산 간대. 우리한테 기회가 왔어. 너 준비 다 해놔. 이번에는 깔끔하게 처리해야 해. 미리와의 통화가 끝난 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내 연녀였다. 자기야. 우리 다음 주말에 제주도 놀러 갈까? 그 아줌마 친구 결혼식 간다고 거짓말하고 나갔어.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가서 신나게 놀자. 우리 큰일 치르기 전에 미리 축하 파티하는 셈 치고. 나는 내 방에서 몰래 그의 카카오톡 계정에 연동해둔 두 번째 핸드폰으로 모든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다. 심장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잘 됐네. 아주 잘 됐어. 내 집을 빼앗으려는 것도 모자라. 그 시간에 둘이 놀아나며 나의 어리석음을 축하할 계획이라니. 좋아. 마음껏 즐겨라. 마음껏 웃어라. 그것이 당신들이 웃을 수 있는 마지막 여행이 될 테니까. 나는 곧바로 부산행 왕복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그의 믿음을 굳히기 위해 예매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었다. 하지만 당연히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이다. 내 목적지는 화려한 결혼식장이 아니라 이 연극의 결말이 쓰일 최 변호사님의 사무실이었다. 나는 조용히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옷은 많이 챙기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서류들과 내 개인적인 기념품들만 챙겨 작은 캐리어에 담았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꾸몄던 집을 둘러보았다. 작은 구석 하나, 가구 하나까지 모두 내 손길이 닿은 곳이었다. 나는 이 공간을 한때 얼마나 사랑했던가. 하지만 이제 이곳은 내게 역겨움과 배신감만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나는 이곳을 떠날 것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은 계획되었다. 함정은 설치되었고 먹잇감은 미끼를 물었다. 이제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내가 부산으로 떠나던 날 민준 씨는 모범적인 남편인 척 연기했다. 그는 일찍 일어나 내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캐리어를 들어주었으며 다정하게 공항까지 바래다 주었다. 차 안에서 그는 끊임없이 당부했다. 조심해서 다녀와. 건강 잘 챙기고 도착하면 바로 전화해. 친구분 결혼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나는 옆자리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으로는 무한한 경멸감만 느껴졌다. 그의 연기는 정말 훌륭했다. 몇 달 전의 나였다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가 싸구려 광대처럼 보일 뿐이었다. 공항에 도착하자 그는 나를 한번 안아주며 귓가에 속삭였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나도 그를 마주 앉고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당신도 집에서 즐겁게 보내. 나는 캐리어를 끌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출국장으로 향했다. 그가 내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체크인 카운터로 가서 정말로 수속을 밟았다.
하지만 탑승권을 받은 뒤 대합실로 가지 않았다. 카페의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아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다. 약 1시간 후 예상대로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잠시 후 그의 카카오톡 프로필이 바뀌었다. 그의 온 가족, 시어머니, 미리, 시동생, 그리고 내연녀까지 모두 고급 승합차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상태 메시지는 이랬다. 가족 여행, 시끄러운 서울은 잠시 안녕. 꿈 같은 제주도로 출발. 나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들의 미소가 비수가 되어 내 상처를 후벼 팠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차가운 희열만이 느껴졌다. 마음껏 웃어라. 마음껏 즐겨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캐리어를 끌고 공항을 빠져나왔다. 나는 부산에 가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최 변호사님의 사무실로 직행했다. 사무실에는 최 변호사님과 2명의 직원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본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준비는 되셨습니까? 박서윤 씨. 네, 준비됐습니다. 그들은 제주도로 출발했어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되찾기 작전을 시작하죠. 최 변호사님이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삿짐 센터와 열쇠 기술자가 서윤 씨 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 직원 2명이 증인으로서 함께 가서 도와드릴 겁니다. 저는 사무실에 남아 마지막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이혼 소장입니다.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나는 이혼 소장을 받아들었다. 이혼을 청구합니다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10년의 결혼 생활, 10년의 희생이 이제 얇은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펜을 들어 청구인 란에 망설임 없는 서명을 남겼다. 됐습니다. 나는 서류를 최 변호사님께 돌려드렸다. 나머지는 변호사님께 맡기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최 변호사님이 서류를 받으며 말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아주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될 겁니다.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요. 나는 최 변호사님의 2 직원과 함께 차를 타고 내 집으로 향했다. 아니, 이제는 예전 집이라고 해야 맞겠다.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을 되찾고 내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기 위해서 연극의 마지막 막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택시가 내가 살던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섰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변호사 사무실 직원 2명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익숙한 아파트 현관문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내 마음에는 어떤 미동도 없었다. 이곳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최 변호사님이 보낸 열쇠 기술자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매우 전문적으로 15분도 채 안 되어 최신식 디지털 도어락을 완전히 새로운 기계식 자물쇠로 교체했다. 새 자물쇠가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나와 이곳을 잇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단호한 칼날처럼 건조하게 울렸다. 곧이어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매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가구 하나하나를 가리켰다. 이 소파, 저 식탁 세트, TV, 냉장고, 세탁기, 모든 가전제품과 큰 가구들 다 옮겨주세요. 저쪽 옷장에 있는 제 옷, 신발, 가방, 책장의 책들, 전부 다요. 주방에 있는 그릇, 냄비, 싹 다 가져가 주세요. 나는 오직 민준 씨의 물건들만 남겨두었다. 옷장 속 그의 낡은 옷 몇 벌, TV 아래 어지럽게 널려있는 게임기와 게임 CD들, 달아빠진 운동화 몇 켤레, 그 외에 내 피와 땀으로 산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곳을 떠나야만 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넓었던 집은 점점 텅 비어갔다. 텅 빈 공간에 그들의 발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낯설면서도 해방감을 주었다. 나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내가 지금 버리는 것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다. 고통과 거짓으로 가득했던 과거 그 자체였다. 물건 하나가 실려 나갈 때마다 내 마음의 짐도 조금씩 가벼워졌다. 3시간이 넘는 작업 끝에 집은 완전히 텅 비었다. 지불한 4개의 벽과 민준 씨의 쓰레기 같은 물건들만 남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집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한때 나의 자랑이자 꿈의 보금자리였던 이곳. 이제는 차가운 껍데기만 남았다. 나는 유일하게 남겨진 식탁으로 다가갔다. 그 위에 최 변호사님이 준비해준 서류 뭉치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맨 위에는 내 서명이 담긴 이혼 소장, 그 아래에는 모든 증거 자료들, 내가 시댁에 지원했던 2억 원이 넘는 돈의 거래 내역서, 민준 씨의 외도 메시지, 스크린샷, 그와 내 연녀가 바로 이 집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집을 빼앗으려던 그들, 가족의 음모가 담긴 대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빠져나갈 구멍 없는 함정.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 밖으로 나섰다. 등 뒤로 새로운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와 함께 나는 무한한 해방감을 느꼈다. 나는 자유로워졌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난 10년간 나를 가두었던 화려한 새 장을 내 손으로 붙였다. 되찾기 작전은 성공했다. 이제 그물에서 벗어난 줄 알고 신나게 헤엄치던 물고기들이 물이 말라버린 연못으로 돌아와 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사흘 후 강씨 집안의 축하 여행이 끝났다. 그들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양손 가득 제주도 특산물을 들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왜 문이 안 열려? 민준 씨가 디지털 도어락을 붙들고 끙끙거리자 시어머니가 투덜거렸다. 이상하네. 배터리가 나갔나? 민준 씨는 몇 번이고 다시 시도하며 중얼거렸다. 미리가 자물쇠를 자세히 보더니 소리쳤다. 오빠, 자물쇠가 바뀌었어. 이건 기계식 자물쇠잖아. 온 가족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서로를 쳐다봤다. 민준 씨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내 이름을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죽음 같은 침묵뿐이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민준 씨는 내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액정에 뜬 그의 이름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받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다가 이내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너 지금 무슨 짓이야? 당장 문 열어. 안 열면 가만 안 둬. 나는 조용히 알림을 껐다. 나는 그의 다음 행동이 내 회사로 쳐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것일 거라 예상했고 그를 맞이할 준비를 끝마쳐 두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민준 씨가 내 회사에 나타났다. 혼자가 아니었다. 시어머니와 미리까지 함께였다. 세 사람은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회사 로비로 돌진했다. 박서윤 어딨어? 그 여자 당장 나오라고 해. 민준 씨는 소리를 지르며 로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모든 직원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나는 미리 보안팀에 언지를 해두었기에 그들은 제지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 나는 사무실에서 태연하게 걸어 나왔다. 세련된 네이비색 원피스에 가벼운 화장을 한 내 모습은 자신감 있고 냉정해 보였다. 수술을 겪거나 배신으로 고통받은 여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를 본 민준 씨는 굶주린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너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왜 집 자물쇠를 바꾼 거야? 무슨 속셈이야? 나는 가만히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그 집은 내 집이에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 자물쇠를 바꿀 권리가 있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런 걸 묻죠? 무슨 자격? 내가 내 남편이잖아. 민준 씨가 으르렁거렸다. 곧 아니게 될 거예요. 나는 입가에 미소를 띤 채 대답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며 내 얼굴에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다. 이 발칙한 것. 3박 4일이나 외박하고 돌아와서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너 잡아넣기 전에 입 다물어. 마음대로 하세요, 어머님.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지금 경찰을 걱정해야 할 사람은 어머님 같은데요. 회사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내 비서에게 눈짓했다. 그녀는 즉시 컴퓨터를 로비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강민준 씨, 내가 뭘 했는지 알고 싶다고요? 좋아요. 당신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도록 하죠. 대형 스크린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멋쟁이 민준과 우리 애기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다. 나를 짓밟는 말들, 내 돈으로 내 연녀에게 선물을 사주겠다는 약속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민준 씨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새파랗게 질렸다. 다음으로 그와 내 연녀가 우리 집, 우리 부부의 침대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다. 시어머니와 미리도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제가 당신들을 위해 준비한 가장 특별한 선물입니다. 맑고 선명한 음질의 녹음 파일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등기권리증을 훔쳐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던 그들 가족의 음모가 담긴 대화 내용이었다. 미리의 목소리, 민준 씨의 목소리, 시어머니의 목소리까지 그들의 잔인한 계획이 낱낱이 드러났다. 등기권리증 가져다가 담보 잡고 돈으로 사업을 해야지. 내가 죽으면 재산이 나라로 넘어갈 테니 손해다. 위임장 서류 위조하면 걔가 나중에 알아차렸을 땐 이미 늦었다. 회사 직원들은 모두 경악했고 이내 분노와 경멸의 눈빛으로 강씨 가족을 쳐다봤다. 마치 괴물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민준 씨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온몸을 떨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핏기 없는 얼굴로 멍하니 있었다. 미리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주변 눈치만 살폈다. 나는 민준 씨 앞으로 다가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충분히 봤어요. 충분히 들었어요. 이제 내가 왜 집 자물쇠를 바꿨는지 알겠어요? 나는 이혼 소장과 펜을 안내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다. 서명해요. 서명하면 재산 탈취, 음모죄로 당신들을 고소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나는 스크린을 힐끗 쳐다봤다. 이 모든 자료는 경찰서로 직행하게 될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와 수십 명의 경멸 어린 시선 앞에서 민준 씨에게 다른 길은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이혼 소장에 서명했다. 나의 10년간의 지옥을 끝내는 서명이었다. 회사에서 겪은 굴욕적인 공개 처형 이후 강씨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다. 민준 씨는 단 1원의 재산 분할도 받지 못한 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했다. 그는 치욕과 분노 속에서 돌아갔지만 그것은 그들 지옥의 시작에 불과했다. 최 변호사님은 내 지시에 따라 시어머니가 사기성 자금으로 원금의 4배를 벌 수 있는 사업을 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익명으로 그녀가 사는 지역 경찰서에 제보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던 사업 아이템은 사실 불법 사채업 및 유사수신 행위였던 것이다. 즉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시골에 있는 시부모님의 집은 수사 목적으로 압류되었다.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교활한 시누이 미리도 대가를 치렀다. 그녀 가족의 추악한 이야기가 담긴 녹음 파일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녀의 부유한 약혼자 집안에까지 흘러 들어갔다.
명문가였던 예비시댁은 즉시 파혼을 선언했다. 그들은 인성이 썩어 빠진 며느리와 사기꾼 집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미리는 사랑과 돈을 모두 잃고 온 동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대가를 치른 사람은 바로 민준 씨였다. 회사에서의 추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민준 씨, 회사의 사장은 자신의 직원이 외도를 저지르고 아픈 아내를 버렸으며 재산을 탈취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노했다. 그는 민준 씨를 즉시 해고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말단 부서로 좌천시키고 모든 수당과 성과급을 삭감했다. 편안한 자리에서 쫓겨난 민준 씨는 온갖 자비를 하며 동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견뎌야 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민준 씨 내연녀의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는 민준 씨의 회사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 그는 덩치가 크고 온몸에 문신을 한 남자였다. 그는 말없이 민준 씨를 회사 정문 앞에서 죽도록 두들겨 팼다. 민준 씨는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팔까지 부러진 채 길바닥에 쓰러졌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통쾌해했다. 며느리의 돈을 빨아먹으며 자신들이 상전인 줄 알았던 강씨 집안은 이제 빚, 범죄, 실직, 치욕 속에서 풍비박산이 났다. 그들이 받아야 할 모든 업보가 한꺼번에 닥쳐온 것이다. 나는 그 소식들을 지수를 통해 전해 들었다. 내 마음에는 통쾌함도 동정심도 없었다. 그것은 그들의 탐욕과 악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 인과응보는 결코 틀리지 않았다. 나는 공식적으로 해방되었다. 이혼 절차는 신속하게 처리되었고 나는 더 이상 그 추악한 인간들과 어떤 연결고리도 갖지 않게 되었다. 내 인생은 이제 거짓과 배신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새하얀 페이지로 넘어갈 것이다. 이혼 후 나는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기억이 담긴 그 고급 아파트를 즉시 처분했다. 좋은 위치와 새 것 같은 인테리어 덕분에 집은 금방 좋은 가격에 팔렸다. 큰돈을 손에 쥐었지만 기쁘지 않았다. 단지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해방감을 느꼈을 뿐이다. 나는 그 돈의 일부로 조용한 동네에 더 작고 아늑한 아파트를 샀다. 침실 2개, 거실과 이어진 주방, 그리고 햇살 가득한 발코니가 있는 집이었다. 나는 내 취향대로 집을 꾸몄다.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화이트와 민트, 그린을 주조색으로 사용했다. 발코니에는 라탄 의자를 두고 매일 아침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다. 삶이 참으로 평화롭게 느껴졌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사는 곳을 바꾼다고 해서 저절로 낫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심리상담 전문가를 찾아갔다. 상담사와의 대화는 억눌려 있던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배신에 맞서는 법, 과거에 어리석었던 나 자신을 용서하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내 커리어에도 큰 발전이 있었다. 강씨 집안과의 사건 이후 회사에서 내 평판은 손상되기는커녕 오히려 나의 강인함과 결단력에 대해 더 많은 존경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바로 그때 한 헤드헌팅 회사에서 내게 연락해 왔다. 싱가포르에 아시아 본사를 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최고 재무책임자 자리를 제안한 것이다. 연봉과 대우는 매우 파격적이었지만 무엇보다 나를 매료시킨 것은 새로운 환경, 새로운 나라에서 일할 수 있다는 기회였다. 나는 망설임 없이 제안을 수락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 아무도 나를 모르고 과거를 떠올리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의 완전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 나는 지수와 작은 송별회를 했다. 우리는 루프탑바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봤다. 이제 넌 외국에서 잘 나가는 임원이 되겠네.
정말 축하해. 지수가 잔을 들며 웃었다.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내가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런 말 마. 다 네가 강해서 그런 거야. 지수는 자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지금의 너를 봐. 자신감 넘치고 아름답고 성공했잖아. 예전에 그 지치고 순종적이기만 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 이혼이 너한테는 명약이었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맞아. 이혼은 끝이 아니었어. 새로운 삶을 여는 문이었지. 나는 지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잔을 부딪혔다. 발 아래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빛났다. 나는 내 미래 또한 저 불빛처럼 찬란할 것이라고 믿었다. 싱가포르. 기다려. 내가 간다. 싱가포르에서의 생활은 바쁘지만 활기찼다.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업무 환경에 푹 빠져 지내다 보니 과거의 일들을 생각할 틈도 없었다. 나는 빠르게 적응했고 내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 하지만 긴장감 넘치는 업무 시간 뒤에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나는 새로운 취미, 나를 편안하게 하고 순수한 즐거움을 되찾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다 우연히 집 근처에 있는 프랑스 디저트 베이킹 클래스를 발견했다. 나는 별 고민 없이 바로 등록했다. 수강생은 10명 남짓으로 많지 않았고 대부분은 취미로 요리를 배우려는 여성들이었다. 하지만 그 중에 눈에 띄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유일한 남성 수강생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세련된 외모와 따뜻한 분위기 때문에 더욱 돋보였다. 그는 키가 크고 남성적인 얼굴선을 가졌지만 눈빛은 매우 부드러웠다. 티라미수를 만드는 첫 수업날 나는 크림을 휘젓는데 서툴러 쩔쩔맸다. 내 옆자리에서 작업하던 그가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조언해 주었다. 한쪽 방향으로만 저으셔야 해요. 그리고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크림이 부드럽고 풍성하게 올라와요. 그의 말대로 하자. 정말로 내 크림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었다. 나는 그에게 고개를 돌려 감사 인사를 했다. 별거 아니에요. 저는 도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그가 손을 내밀며 친절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서윤이에요. 나도 그의 손을 잡았다. 알고 보니 그는 건축가였다. 어릴 때부터의 꿈이었기 때문에 베이킹 클래스에 참여했다고 했다. 그는 아름다운 케이크를 만드는데 필요한 세심함, 정확성, 그리고 창의성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금세 공감대를 형성했다. 둘 다 일에 있어서는 완벽주의자였지만 작고 섬세한 일들 속에서 휴식을 찾는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베이킹 수업 시간은 즐겁게 흘러갔다. 우리는 종종 짝을 이루어 향긋한 크루아상과 알록달록한 마카롱을 함께 만들었다. 도연 씨의 다정함, 섬세함, 그리고 유머 감각 덕분에 나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매우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는 한 번도 내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고 그저 새로 만난 친구처럼 나를 대했다. 어느 날 저녁 수업이 끝난 후 한국에서 걸려온 낯선 번호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자 혐오스러울 정도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아, 나야, 민준이야. 나는 즉시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무언가가 나를 멈춰 세웠다. 민준 씨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거만하거나 날카롭지 않고 비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 부탁인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엄마는 구속됐고 집도 압류당했어. 나는 사람들한테 맞아서 팔이 부러졌고 직장도 잃었어. 나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제발. 우리가 함께한 세월을 생각해서라도. 나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함께한 세월. 그가 감히 그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을까?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차갑게 물었다. 지수한테 물어서 알아냈어. 민준 씨가 더듬거렸다. 나는 비웃었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건 당신과 당신 가족이 자초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 역시 당신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단 1원도. 말을 마친 나는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영원히 차단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구걸이었고 나의 마지막 거절이었다. 과거는 이제 정말로 과거가 되었다. 나는 만들다만 초콜릿 케이크로 돌아섰다.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1년 후 내 삶은 평온과 성공의 궤도에 완전히 안착했다. 싱가포르에서의 일은 높은 수입뿐만 아니라 존중과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져다 주었다. 몇 명의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다. 우리는 가끔 만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봤다. 도연 씨와의 관계는 여전히 맑고 부드러운 우정으로 남아 있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베이킹을 배우며 일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내게 언제나 안전함과 이해받는 느낌을 주는 멋진 친구였다. 나는 혼자인 삶을 즐기는 법을 배웠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 자유롭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순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행복이 반드시 남자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행복은 영혼의 자유,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지난 1년간의 노고를 스스로에게 보상하기 위해 나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나는 험준한 산길을 홀로 달리며 장엄한 자연을 느끼고 완전한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다. 나는 싱가포르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와 홀로 여행을 시작했다. 오토바이를 빌려 배낭을 메고 길을 나섰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황금빛 햇살이 계단식 논 위로 쏟아졌다. 맑은 공기가 가슴을 가득 채우며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나는 웅장한 산맥을 넘고 신성한 땅끝 마을에 멈춰서서 순수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 여기에는 완전히 새롭고 자유롭고 당당한 박서윤만이 존재했다. 어느 날 해질녘 나는 길가의 작은 카페에 멈춰서서 마지막 햇살이 온 산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상 참 좁네요. 그렇죠? 나는 뒤를 돌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도연 씨였다. 그 역시 여행자 복장에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그의 미소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도연 씨, 어떻게 여기에? 내가 놀라서 물었다. 저도 서윤 씨랑 같아요. 영감도 좀 얻고 평화도 좀 찾으러 왔죠. 도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여기서 동창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별다른 말 없이 고원의 하늘 위로 장엄하게 지는 노을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날의 노을은 유난히 찬란하고 화려했다. 그것은 끝을 알리는 노을이 아니라 내일 다가올 더 눈부신 새벽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다. 도연 씨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바로 이 순간, 이 노을 아래 좋은 친구와 함께 앉아 영혼의 자유와 평화를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게는 완전한 행복이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장, 자유와 희망의 장이 진정으로 열리고 있었다.